대학 입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발명교육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제일 첫 번째는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인적사항은 별다른 거 없이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학적사항 이런 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게 바로 학적특기사항인데요. 학적특기사항에 이렇게 예시처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이 기재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또한 학적 변동도 질병 치료로 인한 휴학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의료인으로서 체력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간호대나 의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출결 상황입니다. 이 출결 상황은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영역들별로 어떻게 결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출결 상황은요, 이 학생의 성실성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기타 결석 같은 경우는 기타 결석, 기타 지각, 기타 조퇴, 기타 결과 같은 경우는 부모 병간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에는 계근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기록 4호, 5호, 6호인데요. 4호가 사회봉사, 5호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가 출석정지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왜 결석했는지 사유를 적는 게 바로 특기사항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보통 1년에 192일을 기준으로 학사 운영을 합니다. 190일에서 192일 사이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칸에 점이 하나 찍히고 특기사항에 개근 이렇게 두 글자가 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 같은 경우는 왜 기타 결석인지 사유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조치 10시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정지 받은 경우도 출석정지 며칠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5일 동안 미인정 결석이 있어요. 이 미인정 결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출석정지 5일 조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장기간 미인정 결석을 했다. 7일에서 10일 이상 미인정 결석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그냥 학생의 무단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며칠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출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성실도 측면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을 하지만 여기에 질병이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거, 질병지가 하루 있는 것,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질병조퇴 5일 있다. 체력을 요하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는 이것이 평가 척도로도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부터요. 네, 원래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학교마다 무분별한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네, 자격증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격증이나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은요,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도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여기에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일이 생겼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 떼와라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하겠죠. 블라인드 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요구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반영되는 요소는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정규 수업 시간에 보통 7교시나 이런 6교시, 7교시 때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혹은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학생자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자율활동에는요,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뭐 어쩌고저쩌고, 청소년 노동교육 어쩌고저쩌고,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은요, 다 1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될 교육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 다, 이런 예방교육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했나 봐요.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대만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중국어와 영어 이런 것들을 미리 암기하고 연습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국제교류 경험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무대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이 자율활동 내용은 학교 정규 수업 말고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학급 내지 학생회 혹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다. 그래서 브레인 챌린지, 타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길렀다. 그리고 회의 진행법 강의를 듣고 실제 회의를 진행해 봄으로써 리더로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것을 통해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대해 고민해보고 학교 리더로서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내용만 보면 일단 학생이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있죠. 근데 학교에 리더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전교 학생자치회 혹은 학급자치회의 임원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학생은 단순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한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은 그냥 이런 교육들 이수했다 정도로만 적고 나머지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은 나중에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그러면 자질이 굉장히 뛰어나겠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와서 우리 학교 가치관과 우리 학과의 가치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학과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과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활동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활동 내용들은 바로 이 생활기록부 자율활동 내용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예시를 보면은요. 아래 예시는 진로 체험의 날 직업인 특강 그냥 참여했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위에는 좀 다른데요.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멘토로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했는데 그 다음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담당한 학습 의욕에 비해 성취도가 저조한 멘티를 위해 국어과목 학습 전략과 시간지원법을 지원하고 시간관리법을 지원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상시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핵심은 여기에 있죠. 나눔과 협력의 리더십을 함양했다. 나눔, 협력. 근데 이거는요. 아래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고요. 위에 거는요. 이 학생에 대해 정말 이해를 하고 쓴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은요. 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를 합니다. 근데 위에 아래 예시 활동은 그냥 학교 수업 내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이런 활동했구나. 학교 행사 중에 하나로 이런 활동에 참여했구나. 정도로 적은 거고요. 위에 거는 또래 멘토링 활동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멘티를 돕고 해가지고 나눔과 협력의 리더십까지 함양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사범대를 진학을 했다라면요,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진로 희망 분야는 상급 학교에 지원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지원은 안 되지만 아래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냥 형식적인 학생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학생인가, 이 학생은 과연 우리 과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러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나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요, 교과 성적과 이 교과 담당 교사의 평가가 기록이 되는데요. 이 교과 담당 교사의 평가가 바로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석차 등급입니다. 이 석차 등급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표시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러한 모양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인서울권 대학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등급까지고요. 상등급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보통 소위 말하는 문 닫고 들어간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측면 중 하나가 이 석차 등급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일 텐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생각을 한다면은 석차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면은요, 바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잘 기재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일반 교과는 석차 등급 9등급으로 표시하지만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또는 A, B, C로 표시하는데요. 9등급제로 표시하는 교과가 아닌 교과들은 대부분 A, B, C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들도 마찬가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요. 예술, 체육 과목들,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과목들 성취도로 표시합니다. A, B, C 이 성취도로 표시하고요. 마찬가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게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사 과목입니다.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 학생은 학습지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함. 네, 이런 거는 이 학생이 그냥 학습지 정리만 잘한다 정도로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난징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난징을 다녀오는 가상기행문을 작성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난징의 역사를 현존하는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과거와 현재가 나와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학생은 과거와 현재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스스로 칼럼니스트가 되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교류의 역사에 대해 탐구를 했다. 이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의 역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국주의를 학습하면서 홍콩이 어떻게 식민지가 되었는지 알아봤다. 그래서 홍콩인들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 생각을 우리나라의 식민지 인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식민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오늘날 세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라는 게 나오는데요. 좀 전에 난징에 빠지다 라는 것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거를 이야기를 했다라면요. 여기 제국주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교류에 대해 탐구하고 그래서 복합적인 것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 생각을 우리나라의 식민지 인식과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사 교과와 한국사 교과가 교과 융합이 일어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봤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세계사와 한국사의 융합을 한 다음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내비쳐져 있는 생활기록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보면은 제노사이드에 대해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간토대 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마닐라 대학살에 대해서 각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날 세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인류 평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거는요. 세계사 교과의 특성 플러스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냐면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교과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 위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활동 위주라고 하면 주로 교과 시간에 실시했던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교사와에게 추가로 질문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교사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교과인데요. 학원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같은 반 친구들의 수학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었다. 수업 시간마다 당차고 밝은 태도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같은 반 친구인 멘티의 도움 요청에 싫은 내색 없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때로는 책짓질도 하며 멘티의 성장에 자극을 제공했다. 이거는요. 교사가 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에 대해서 지켜보지 않은 이상 평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매일 지켜보고 이 학생과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독학의 영향인지 풀이 과정상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롭고 기발한 발상의 흔적들이 보여 어느 정도 창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튼튼한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있고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인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소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요, 해당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만 적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미개설된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공유 캠퍼스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방과 후 해당 학교에 모여서 이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이수한 내용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만 들어보면은요, 드로잉, 스포츠 경기 분석, 생명과학 실험,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사회과제 연구, 논리적 글쓰기, 물리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이런 것 등 되게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교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개설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수업 내용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되면은 그것도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교과와 연계하여 독서를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대학 입시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하여 독서활동 어떤 거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활동은 이 대학 입시에 미반영된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게 아니라 꾸준히 교과와 연계하여 혹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근데 이제 무분별한 다독보다도 양질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다독을 해서 막 50권, 60권씩 3년 동안 읽는 학생도 있는데 막상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읽는 이유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 한 권이라도 한 학기에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독서감상문 이런 거 잘 기록해 두고 나중에 활용한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담임교사만 작성 가능한 사항이고요. 추천서가 폐지된 마당에서는 사실상 담임교사의 추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요, 담임교사의 추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내용을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팩트만 두고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뢰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앞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긍정적인 언어로 작성을 하지만 모든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로만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불성실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까지도 긍정적인 언어로 작성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학생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무시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도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그냥 진솔된 행동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학년 말에 담임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이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다면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영이 되냐면은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때는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2년제나 3년제와 같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학년 때 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요구하거나 굉장히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역들입니다.